2023년 의성읍 장례식장, 시아버지 발인을 마친 그날 오후였다. 변호사가 누런 문서 가방을 펼쳤다. 시동생 둘이 둘러앉은 탁자 위에 수십 년의 세월이 숫자로 정리되었다. 박씨 3대 종가 마지막 상속 정리입니다. 의성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 3대째 이어온 토지와 사업체, 그룹 계열사 지분까지 평생 모은 재산이 종이 한 장 위에 숫자로 정리됐다. 큰 시동생은 35억, 작은 시동생은 30억. 내게는 오래된 자개 보석함 한 개. 그게 내 몫의 전부였다. 큰 시동생은 서울 대학 교수, 작은 시동생은 대기업 임원. 이제 발인까지 마치자마자 차분히 재산을 나누고 있었다. 벌써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작은 시동생의 손목 시계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파란색 볼펜으로 서명을 마친 큰 시동생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형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러곤 오래된 자개 보석함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마을에서 유일했던 고급 자개 보석함이라고 자랑하던 그 물건. 시어머니가 생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낡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보석함이었다. 그게 형님 몫이지. 어머님이 가장 아꼈던 물건이잖아. 큰 동서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적어도 이걸로 뭐라도 팔면 며칠은 버틸 수 있지 않겠어요? 57살에 취직이 되겠어? 작은 시동생은 무심코 덧붙였다. 내 솜씨면 이 오래된 자개 보석함이라도 팔아서 새 딸들 생활비에 보태겠네. 늙어서도 먹고 살 길은 있어. 작은 시동생은 피식 웃었다. 자개 보석함 하나 받은 게 어디냐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떠 있었다. 큰 동서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작은 동서만 입술을 깨물며 내게 시선을 주었다. 수발은 혼자인 형수님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야 서울서 애들 키우느라. 그 말에 작은 거실은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황망함에 나는 여전히 며느리라는 이유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향 냄새와 바랜 국화향이 섞여 콧속을 찔렀다. 두 분이 오래 아프셨을 때 우린 병수발을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만 형수님도 거기서 먹고 살았으니까 내 몫은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었잖아. 그 말은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형식적인 빈말이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보니 공증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큰 시동생, 작은 시동생의 이름 옆에는 각각 35억 원,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칸조차 없었다. 나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귓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내 얼굴은 불상처럼 굳어 있었지만 가슴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평생 아들들만 귀하게 여기셨다. 내가 매일 밤낮으로 옆에서 간병해도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아들들 얘기만 하셨다. 둘째는 어떻게 교수가 됐다더라. 셋째는 아이들 성적이 어떻다더라. 나는 그저 옆에 있는 그림자였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시아버지마저 몸져 눕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1시간도 빠짐없이 간병하고 약을 챙기고 밤새 손잡고 있었던 그 모든 날들이 유언장 한 장으로 지워졌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리고 목욕시키고 식사를 먹여드리던 날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버님이 정말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큰 시동생은 법률 서류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다.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에요. 아버지 의식이 또렷할 때 직접 작성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재산은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무거워 보이는 주황색 봉투를 가리켰다. 시동생은 그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형수님, 이거 한참 전에 마음에 준비했어야지요. 재산은 아들들 몫이고 딸이나 며느리는 결혼 지참금만 받는 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었잖아요. 그 순간 귓가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20해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부모님 간병은 나 혼자, 위로와 격려는 단 한마디도 없었던 그 세월. 전화로 약 잘 챙겨드리라는 말만 남기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던 시동생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 먼저 가볼게요. 유산 분배를 마친 시동생들은 안채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자개 보석함을 들고 내가 쓰던 사랑채로 돌아왔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큰 시동생 부인은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마쳤고 작은 시동생은 벌써 서류를 접고 있었다. 마당을 지나면서 돌아보지 않았다.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어릴 적 구멍가게에서 샀던 과자를 다 먹고 난 후 봉지만 남은 기분이었다. 간병하는 동안 내 생활 공간이었던 사랑채로 돌아와 가지고 온 자개 보석함을 꺼내보았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자세히 보니 아직도 시어머니가 간직했던 몇 가지 장신구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낡았지만 많은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옷장에서 중요한 물건을 꺼냈다. 내가 직접 수놓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버선이었다. 손재주가 좋아 정성껏 만든 작품이었다. 그때도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받으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이 버선만은 늘 신고 계셨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없이 날씨가 더워도 끝까지 신으셨던 그 버선. 버선을 보석함 옆에 얹어두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이 버선과 낡은 자개 보석함 뿐이었다. 거울 속에는 흰 머리카락이 많아진 내 지친 얼굴. 마치 시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다. 20년 병수발, 그걸 갚는 대가는 자개 보석함 하나였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가슴속 분노가 차분히 가라앉고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났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다. 나만의 삶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었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다. 집안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울렸다. 틱틱, 그 소리조차 너무 큰 것 같았다. 텅 빈 방, 꺼진 보일러, 물 끓는 소리 하나 없는 부엌. 평생 사람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죽은 집이 되어 있었다. 벽면에 자잘한 균열이 달빛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방 구석에 놓인 자개 보석함에 먼지가 내려앉고 있었다. 벽엔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칠순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이렇게 칠순을 보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에겐 수많은 간병들 중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남았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내가 만든 수놓은 버선을 신고 계셨다. 보석함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아내니 자개가 옅게 빛났다. 시어머니는 늘 물걸레로 닦으셨다. 먼지가 끼니까 항상 젖은 걸로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땐 그 말도 꾸중처럼 들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시어머니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보석함은 일제시대 때부터 집안에 내려온 귀한 물건이었다. 마을에서 유일했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물건이었다. 그 앞에서 시어머니와 나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보석함 안에 들어있는 장신구와 갑오들을
하나씩 닦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것도 못하나? 시아버지의 꾸짖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귓가에 그 목소리가 또렷했다. 언제나 내 솜씨를 칭찬하지 않던 시아버지. 그런데 왜 하필 자개 보석함을 물려주었을까? 문득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다. 거의 혼수 상태였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손짓을 하셨던 날. 그때 나는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고 시아버지는 보석함이라고 중얼거리셨다. 당시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보석함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장신구들이 그대로 있었고 오래된 비녀와 은장도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자개 사이사이에는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작은 옥판들이 박혀 있었다. 가장 깊숙한 칸에는 시어머니의 옛날 사진이 하나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부를 더듬었다. 함속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그리고 보석함의 바닥을 살펴봤을 때였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두꺼운 바닥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이중 바닥의 느낌. 젓가락이나 드라이버도 없이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틈을 파내자 덜컥 작은 덮개가 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안에는 쪽지 한 장과 낡은 열쇠 하나. 삐뚤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안의 산소 옆 오른쪽 8번째 돌 아래에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분명 시아버지의 필체였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산소에 무엇이 있다는 거지? 왜 이런 메모를 숨겨둔 걸까? 창문 너머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의 밤은 더 깊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시아버지는 뭔가 남기고 싶었던 걸까?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없었던 시아버지가 남긴 열쇠는 작고 녹슬어 있었지만 분명 특별한 잠금장치를 여는 열쇠였다. 일반 문이나 서랍용이 아니었다. 어떤 상자나 금고의 열쇠처럼 보였다. 나는 문득 시아버지가 가끔 늦은 밤 서재에서 무언가를 열고 닫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 번은 문틈으로 시아버지가 작은 상자에 무언가를 넣고 다시 꼼꼼히 잠그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단 한 번만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시아버지가 악화된 병세로 의식이 혼미해지기 전날이었다. 병실에서 홀로 밤을 지키던 나에게 시아버지가 맑은 눈으로 깨어나 말했다. 수고했다, 며느리야. 너는 내가 가장.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의식을 잃으셨고 그 후로 또렷한 대화는 없었다. 그 3분이 20년 중 유일한 위로였다. 너는 내가 가장 뭐였을까?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을까요? 시아버지. 조용한 방에 내 목소리만 흘렀다. 동네 친구들은 다 자식 키우며 살고 있는데 나만 세 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지냈다. 친구들을 볼 때마다 듣던 말 그래도 너는 현모양처상 받겠다 같은 농담이 위로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자개 보석함 하나만 남은 지금은 그 말도 공허하게만 들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에 누구지? 수화기를 들었다. 작은 시동생이었다. 형수님 괜찮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에도 진심이 있을까? 아니면 보석함 때문에 걱정되는 건 아닐까? 침묵을 지키고 있자 시동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예전에 아버지가 형수님한테 특별히 말한 게 있었나요? 이 질문은 뜻밖이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시아버지가 내게 특별히 한 말이라. 20년간 시아버지의 말은 약은 먹였나? 등 좀 긁어다오. 내 안경 어디 갔나? 같은 것들 뿐이었다. 없어요. 왜요? 아니, 그냥. 내일 우리 올라가요. 잘 지내세요. 전화가 끊겼다. 뭔가 불안한 것 같았다. 시동생들도 뭔가를 찾고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시아버지가 한 말을 물어볼까? 어쩌면 시동생들도 비슷한 쪽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시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것을 내게 남겼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다시 손에 쥔 낡은 열쇠와 쪽지를 보았다. 시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20년 동안 내내 침묵만 지켰던 시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조용한 분이셨다. 특히 내게는 더 말이 없으셨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어느 겨울밤 시아버지가 고열로 신음할 때 내가 밤새 찬물로 몸을 닦아드렸던 날, 아침이 되어 열이 내리자 시아버지는 내 손을 잠시 꼭 잡았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눈빛으로만. 또 한 번은 내가 만든 미역국을 드시던 날 간이 딱 맞네라고 말씀하셨다. 그날따라 특별히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난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내게는 큰 위로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시려오던 오른쪽 무릎이 다시 욱신거렸다. 나이 든 몸으로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심했다. 조만간 시어머니 산소 근처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시동생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했다. 열쇠를 꼭 쥐고 창가에 서서 어두운 마을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낡은 자개 보석함과 열쇠 하나. 그리고 내가 직접 지은 것이 확실한 미래뿐이었다. 보석함을 다시 살펴보았다. 평생 보아왔던 이 물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시아버지는 왜 이 보석함에 쪽지를 숨겨두었을까? 왜 하필 이 보석함을 내게 남겼을까? 그저 쓸모없는 낡은 물건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보석함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다. 남편이 37세였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사들도 손을 놓았던 그 사고에 우리 부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꼭 잡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에 모든 걸 다 부어 넣었지만 소용없었다. 가을 단풍이 시작될 무렵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새 어린 딸만 남겨둔 채. 며느리야, 오래 살 사람이 왜 먼저 갔냐? 문상 온 시아버지의 첫마디였다. 위로인지 책망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시동생 내외는 내게 어떡할 거예요? 딸만 셋인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남편 잃은 슬픔도 크지만 딸 셋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내게 이 대감집 안채로 들어오라 하셨다. 아들 잃은 서러움이 크니 손녀라도 키우며 살자라는 말씀이셨다. 큰딸은 8살, 둘째는 5살, 막내는 겨우 3살이었다. 의성으로 와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이들이 조금씩 새 환경에 적응해 가던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딸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간병인으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의사는 중풍이라고 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오른쪽은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다. 재활 치료만 받으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그러면 다시 딸들과 오붓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내가 간병해라. 어머니 잘 모셔야 집안도 잘 되고 딸들도 잘 큰다. 시아버지의 그 말이 나를 묶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2000년대 초 중소도시 병원에는 여전히 보호자가 필요했다. 간병인 제도가 있었지만 시골에선 거의 쓰지 않았다. 가족이 간병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병실 의자를 붙여 만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마다 시어머니 체온을 확인했다. 링거액이 다 떨어지면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고 새벽이면 시아버지와 교대했다. 며느리가 직접 간병하니 효부네 효부.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날의 유일한 위로였다. 시어머니 중풍 발병 이후 시아버지마저 한쪽 다리를 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두 분의 약을 2개의 병원 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간병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한 달, 석 달, 1년, 5년, 10년. 어떤 날은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이것도 제대로 못 챙기냐? 간장 이거 누가 사왔니?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다. 하지만 가끔 내가 만든 찌개를 남기셨다. 말없이 남긴 그릇은 말보다 더 서운했다. 설날 추석이면 시동생들이 내려왔다. 부산스럽게 집안을 채우고 몇 시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멀리서 왔으니 피곤하다고. 시어머니께는 잠깐 인사만 하고 큰 시동생은 고교 동창들을 만나러 나갔고 작은 시동생은 항상 아이들 학원이 걱정이라며 서둘러 짐을 쌌다. 나는 그 옆방에서 병상 시트를 갈고 오른쪽 무릎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베개를 개웠다. 종종 TV에서 흘러나오는 부모님 은혜라는 노래가 가슴을 파고 들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간병은 체력보다 체념이 먼저 닳는 일이었다. 내 삶의 색깔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환자의 체온, 약 기록표, 병원 스케줄이 내 전부가 되어갔다. 가끔 시동생 가족의 아이들이 물었다. 큰엄마는 왜 항상 집에만 있어? 우리 사촌들은 왜 외출을 안 해? 그 질문에 동서들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다. 마치 내가 병자인 것처럼. 몸무게는 줄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시어머니를 닮아갔고 내 청춘은 어느새 병간호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잠들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보니 시아버지였다. 처음으로 아버님이 내게 물었다. 너 괜찮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상태를 물어본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 짧은 물음이 20년 간병 중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남았다. 퇴원 후 집에서의 간병은 더욱 고되고 힘들었다. 한 번은 깊은 밤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시아버지의 머리를 내 무릎에 베고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아버님이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 2020년 겨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0년을 넘게 누워 계시던 분이 어느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무너졌다. 말수가 더 줄었고 몸도 더 쇠약해졌다. 나는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간병을 계속했다. 시아버지의 병세는 더 깊어졌다. 허리가 굽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기보단 마음이 아픈 사람 같았다. 서울 대형병원 예약도 약도 3시간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체온 기록도 전부 내 몫이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사실을 언급하면
시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형수님이 원해서 한 일 아니에요? 우리야 직장 다니느라 여유가 없어서 못한 거고.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 날들이 20년이었다. 그런데 한번 시아버지가 감기로 고열이 심했을 때였다. 내가 밤새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리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묻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다시 잠이 들었다.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 내 희생, 내 외로움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렇게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손에 남은 건 그저 낡은 자개의 보석함과 추억이 담긴 버선 한 켤레뿐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시동생들이 다시 찾아왔다. 아직 산소에 가볼 시간도 없었는데 정산표 좀 볼까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쳤다. 정산 내역표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처럼 자산 항목이 나뉘어 있었다. 시동생들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내 이름은 칸조차 없었다. 새하얀 종이 위에 검은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법무사가 다 정리해뒀어요. 은행이랑 부동산 명의 변경도 진행 중이에요. 큰 시동생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사무적이었다. 내가 서명란 앞에서 망설이자 그는 볼펜을 내밀었다. 서명 안 해도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어요. 그냥 통보 차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통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보여주기식 서류였다.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소리쳤지만 입은 다물었다. 이게 우리 집안의 관습이란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 근데 아버지 유품은 정리했어요? 시동생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 이상한 초조함이 어려 있었다. 순간적으로 보인 불안감, 그리고 곧바로 감춰진 긴장. 명예 변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품을 묻는 이유가 궁금했다.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옷가지들이랑 서랍이나 특별한 보관함은 아니면 메모라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보석함에서 발견한 쪽지와 열쇠가 생각났다. 그것을 시동생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뭔가 이상했다. 찾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러세요?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첫째 시동생은 대답 대신 들고 온 봉투를 열더니 복사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3년 전 시아버지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서류였다. 금액은 10억? 믿기 힘든 금액이었다. 이 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나는 몰랐다. 시아버지는 돈 이야기를 한 적 없었다. 내가 고개를 흔들자 시동생은 한숨을 쉬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이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셨대요. 그런데 장례 후 재산을 정리해 보니 이 돈이 어디에도 없어요. 형수님은 매일 곁에 있었으니 혹시 알지 않을까 해서.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다. 내가 시아버지 돈을 가로챘다는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다. 시동생은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분노를 삼키며 대답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내 남편의 동생이 20년 시부모님을 모신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다. 큰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다. 할 말을 다한 듯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아버지 방이랑 사랑방 내일 정리할 거야. 작은 형수가 온다. 그들은 정말로 뭔가를 찾고 있었다. 10억이 사라졌다는 얘기와 함께
갑자기 유품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이 수상했다. 내가 보석함에서 찾은 단서가 그 돈과 관련 있을까? 그날 밤 마음이 복잡했다. 10억이라니. 시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빌리고 모두 인출했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석함에서 발견한 메모와 연관이 있을까? 다음 날 작은 동서가 일찍 도착했다. 트렁크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를 여러 개 꺼냈다. 아이고, 많이 버려야겠네. 사랑방으로 불리는 작은 별채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물건을 보관하던 공간이었다. 몇 년 전부터는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중한 곳이었다. 동서는 쓰레기 봉투를 펼치며 서랍을 열었다. 이런 낡은 것들 다 버려야지. 벌레 생겨요. 동서의 손에 들린 건 시어머니가 쓰던 빗, 머리핀,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내가 어린 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모두 쓰레기 봉투로 들어갔다. 이런 건 뭐예요? 옷도 아니고. 내가 시어머니 서랍에서 꺼낸 물건들을 동서가 손에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관하던 오래된 가족 사진이 아직 액자에 담긴 채로 남아 있었다. 그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관하던 거야. 아이고, 이런 걸 왜 챙겨요? 쓸모없잖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사진은 쓰레기 봉투로 던져졌다.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언가 말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당으로 나와보니 큰 시동생이 산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묘지 다녀왔어요? 내 질문에 시동생은 고개를 돌렸다. 잠깐 산책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시동생이 산에 갔다 왔다니. 시어머니 산소 근처에 갔던 걸까? 혹시 쪽지에 적힌 시어머니 산소 옆 오른쪽 8번째 돌을 찾아봤을까? 잠시 후 작은 시동생도 와서 함께 짐을 정리했다. 시동생들은 내게 묻지도 않고 시아버지의 옷까지, 서류, 심지어 사진까지 가져갔다. 마치 내가 거기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 서류들 좀 봐야 해서요. 중요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작은 시동생이 문갑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가방에 넣었다. 식사 시간 작은 동서가 수군거렸다. 물려받을 게 없으니 아쉽긴 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척 만척 넘겼다. 그런 말에 상처받는 건 이미 익숙했다. 오히려 더 아픈 건 작은 시동생의 침묵이었다. 한때는 내 편이었던 사람의 침묵. 저녁이 되어 모두 떠나자 마당에 쓰레기 봉투가 몇 개 쌓여 있었다. 그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것들의 무덤이었다. 봉투를 풀어보니 이런저런 옷가지들과 함께 시어머니의 사진과 소품들이 구겨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묵묵히 천천히 깨끗이 닦아냈다. 손이 떨렸지만 열심히 닦았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며 물었다. 아이고, 며느리야 다 헛일이었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시부모님 병수발로 젊음을 다 바쳤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저녁 무렵 집 아주머니가 들어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아들이라도 있으면 덜 불쌍했을 텐데. 딸만 셋이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진을 더 꼭 쥐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아주 단단히 묶여있던 끈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시동생들이 산에 다녀왔다는 사실과 어디에도 없는 10억. 그리고 보석함에서 발견한 쪽지와 열쇠. 이 모든 것이 연결된 느낌이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 갈 때가 됐어. 동트기 전 새벽에 시어머니 묘소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 묘소를 둘러싼 경계석 중에서 오른쪽으로 8번째 돌 아래.
그곳에 시아버지가 숨긴 무언가가 있다면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다. 시동생들은 내일 오후에 다시 온다고 했다. 의성에서 가까운 숙소에 묵는다면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러 오겠다고 했으니까. 옛날 집은 불편하다며 호텔에 묵겠다던 큰 시동생 부인 때문이었다. 집도 곧 매물로 내놓는다는 얘기를 하더니 내가 어디로 갈지는 묻지도 않았다. 시동생들이 산에 가봤다는 건 그들도 쪽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우연히 산책한 것뿐일까? 시아버지가 10억을 어디에 숨겼는지 그들도 알고 있는 걸까? 버선을 가슴에 품고 산으로 향하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작은 삽, 손전등, 그리고 보석함에서 발견한 열쇠를 배낭에 챙겼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다. 낡은 등산화 하나를 신고 손전등을 들었다. 등 뒤에는 작은 배낭 하나, 작은 삽과 물병, 그리고 그 버선을 챙겼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산은 여전히 굳은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묘소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다. 비포장 흙길에 낙엽이 쌓여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렸다.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산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아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달빛 아래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잠든 곳. 홀로 그 사이를 지나는 발걸음이 정적 속에 메아리 쳤다. 해발 200m쯤 되는 곳에 우리 집 묘소가 있었다. 아침 안개가 아직 산을 감싸고 있었다. 묘소 앞에 도착하자 시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보였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있었다. 맨 먼저 무릎을 꿇고 절을 3번 올렸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산새들의 지저귀만 들렸다. 이게 옳은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묘를 파헤친다는 건 불경스러운 일 같았다. 몇 번이나 돌아설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시어머니의 묘 오른쪽에는 큰 소나무 아래 작은 돌들이 있었다. 8번째 돌을 찾아 그 주변 흙을 손으로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다. 작은 삽을 가져갔지만 시어머니 무덤에 삽을 대고 싶지 않았다. 맨손으로 흙을 퍼내자 손톱이 깨지고 손끝이 아팠다. 작은 돌멩이가 손등을 긁었고 흙먼지가 눈가에 내려앉았다. 그래도 계속 파냈다. 몇 인치쯤 내려갔을 때 딱딱한 물체에 손끝이 닿았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렸다. 그것은 금속이었다. 더 깊이 파내자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시락통만 한 크기였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했다. 주머니에서 보석함 밑에서 찾았던 그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상자에 꽂아 돌리니 철컥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와 시아버지 필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내가 며느리에게 따로 남긴 이 유산은 오직 내가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따로 맡겨두었다. 시아버지의 삐뚤한 글씨체였다. 눈물이 차올라 글자가 흐릿해졌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다. 내 아들들은 언제나 내 것을 탐내왔다. 그래서 이번엔 그럴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 만약 아들들이 너를 진심으로 대하고 유산을 나눠줬다면 이 상자를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겠지. 하지만 난 그럴 거라 믿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따로 유산을 남겼어도 결국 딸만 셋이라면서 빼앗겼을 거야. 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는 그저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몰라야만 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으니까. 내 눈엔 내가 언제나 너무 착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었다. 시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고했다, 며느리야. 너는 내가 가장. 그 끝나지 않았던 말이 이 편지에서 이어졌다. 너는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하지 못해 미안하다.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20년간 지켜온 침묵 뒤에 시아버지의 진심이 이렇게 전해질 줄은 몰랐다. 조용한 산 속에서 내 흐느낌만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3번의 뇌졸중 후 의식이 또렷할 때가 많지 않았지만 내가 날 돌봐주는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너는 내 삶의 마지막 빛이었다. 마른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이어 읽었다. 내가 쉬는 버선을 만들어주던 그 손길과 내가 아를 때 끓여준 미역국의 맛 모두 잊지 않는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 너만을 위해 남긴 유산이다. 이건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머지를 위한 선물이다. 봉투를 열자 금융 서류들이 나왔다. 정기예금 통장 12억 원. 그동안 시동생들이 찾던 돈이 여기 있었다. 하남시 소재 원룸 건물 등기부 시가 약 73억 원. 묘소 인근 임야 1000평 증서 약 1억 원 상당. 비밀 신탁 계약서 추가 14억 원. 총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아팠다.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너답게 살아라. 딸 셋도 잘 길러라. 늘 내가 옳았다. 지난 20년 내가 조용히 감당한 모든 시간을 알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내게 지웠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다. 이 유산은 오직 너만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었다. 그동안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한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시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20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다 결국 울부짖고 말았다. 아버님, 아버님. 손에 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몸이 앞뒤로 흔들렸다. 내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메아리 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흙을 움켜쥐고 무릎을 치며 울었다. 며느리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사랑이 이제야 내게 도착한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사진이 있었다. 시아버지의 칠순 때 내가 수놓은 버선을 신고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며느리가 만든 내 마지막 신발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울음이 터졌다. 목이 메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새벽산 위에서 혼자 울부짖는 내 모습이 처량했지만 그 울음은 해방의 울음이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이제야 풀려나는 느낌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몇 번이고 속삭였다. 동이 틀 때까지 나는 그렇게 울었다. 산 정상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첫빛이 상자 안 서류들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20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열쇠를 다시 쥐고 상자를 꼭 안았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 같은 것. 시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다. 부엌에 앉아 열쇠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눈을 감고 시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너답게 살아라. 그래, 이제는 나답게 살 시간이 왔다. 어린 시절 하고 싶었던 일들, 꿈꿔왔던 것들, 간병으로 미루어야 했던 모든 삶의 조각들이 마음에 다시 일어났다. 마치 오래된 구슬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는 것처럼 봉투 속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시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시동생들의 행동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석함 속에 열쇠를 숨겨두었고 산소 근처에 증거를 묻어둔 것이다. 시동생들이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게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없이 사랑하던 시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죽음 너머에서도 나를 지키려 했던 시아버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 사랑을 담아 새 삶을 시작하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시아버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신탁센터를 찾았다. 오래된 손목 시계를 차고 낡은 옷차림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시아버지 이름과 내 신분증을 내밀었다. 잠시 후 안내된 상담실에서 마주한 신탁 매니저는 정중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말했다. 박성호님께서 생전에 설정하신 신탁이군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시아버지와의 관계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문서에는 법무법인의 도장이 찍힌 전자공증 서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열람 권한 증명서가 붙어 있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이 생소하시죠? 요즘에는 이렇게 한답니다. 매니저가 작은 기계를 내밀었다. 손가락을 대자 기계가 작게 빛났다. 모든 확인이 끝나자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신탁 구조입니다. 고 박성호님께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다. 시아버지가 3년 전 10억 대출을 받아 다른 자산과 합쳐 이 신탁을 설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서야 큰 시동생이 찾던 10억의 행방이 밝혀졌다. 이 신탁은 가족 중 누군가를 특별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시아버지가 나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자산은 모두 선생님 명의로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전 가능합니다. 통상 이런 구조는 생전에 미리 준비된 겁니다. 매니저는 이제 내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을 담아 말했다.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거의 느껴보지 못한 존중이었다. 내 손에 쥐어진 서류들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었다. 정기예금 12억 원, 하남시 소재 원룸 건물 시가 73억 원, 묘소 근처 임야 1억 원, 추가 금융상품 14억 원. 매니저는 부드럽게 말했다. 박 여사님,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많이 사랑받으셨네요. 그 말에 울컥했다. 사랑. 그것은 내가 지난 20년간 가장 갈구했던 단어였다. 이런 유형의 신탁은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설계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시아버님은 신탁 설정 당시 형제 간의 분쟁을 우려해 변호사와 수차례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익권과 결정권은 선생님께 단독 귀속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시아버지의 의도가 완전히 이해되었다. 시동생들이 내 몫까지 가져가려 했던 것을 미리 내다보고 시아버지는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것이다. 가족들은 모르시죠? 매니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런 방식은 가족 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종 선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이 신탁을 설정하실 때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항상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20년 동안 내 옆을 지켜준 며느리라고 하시면서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아버지가 낯선 사람에게 나를 자랑했다니. 내가 간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내게 직접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곳 낯선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신탁 서류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매니저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기다려 주었다. 제가 대신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시아버지가 나를 위해 마련해둔 이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내 얼굴 위로 떨어졌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다. 처음으로 봄비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빗물이 내 얼굴에 눈물 자국을 씻어내렸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큰 시동생이 남긴 것이었다. 우린 짐 정리하고 갔어요. 집은 2달 안에 비워주세요. 매각 예정이니까요. 그 무심한 메모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이제 모를 것이다.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이미 마을 부동산에 연락해 거래 중개를 부탁해뒀다는 것을 제3자를 통해 내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이 집을 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시동생들이 팔려는 집을 내가 살 것이란 사실을 그들은 영원히 모르겠지.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내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다시 사게 될 거라는 것을, 시아버지의 마지막 10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시동생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모르게 이 유산이 처리된 것은 시아버지의 의도였고 그 뜻을 존중하고 싶었다. 시동생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도 했지만 내 인생을 이제 시작하렴이라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내 결심을 굳혔다. 장례식 후 시동생들은 유산 확인과 집 정리를 위한 필요한 연락 문자 외에는 내 안부를 묻는 전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서 살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낡은 집 거실 한쪽에 그들이 버렸던 버선을 꺼내 깨끗이 다림질하고 작은 액자에 넣어 시어머니 사진 옆에 걸었다. 그리고 자개 보석함을 다시 꺼냈다. 처음엔 그저 낡은 물건으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시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다. 그 보석함을 여닫을 때마다 시아버지가 내게 주신 메시지가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내 자신과 내 딸들을 위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보았다. 여행, 독서, 딸들과의 시간. 그동안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다. 하남시에 있는 건물을 확인하러 갔을 때 오랫동안 없었던 감정이 피어났다. 이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였다. 요즘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분들에게 미리 다 넘기시는데 이렇게 챙겨두신 건 특별하네요.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을 둘러보며 한 말이었다. 그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지만 관리는 따로 맡겨두었던 것이다. 건물 관리인이 그동안 꼼꼼하게 챙겨왔어요. 월세도 다 정산되어 있습니다. 정산된 월세 내역을 받아보니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아버지는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 신탁 담당자가 건넨 마지막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이 더 있었다. 내 인생을 이제 시작하렴. 그동안 바친 시간만큼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도 된다.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웠다. 가슴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피어났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드디어 찾아온 평온함 같은 것. 시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 모든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하루는 내 자신과 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내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다. 항상 시부모님을 위한 간병 일정, 병원 가는 날, 약 타는 날만 있었을 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그리면서 울었다. 첫 계획을 세울 때, 첫 여행 일정을 잡을 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너와 내 손녀들은 행복해야 한다. 시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이제 내게 전해진 것 같았다. 3개월 후 큰딸과 둘째는 학업을 마저 할 수 있게 되었고 셋째는 원하던 유학길에 올랐다. 의성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간판이 걸렸다. 한 모금의 위로라는 동네 카페였다. 이름은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에서 따왔다. 삶은 한 모금의 위로, 마음도 그렇다. 카페 안에는 늘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러 왔다. 박 여사, 오늘 차 맛이 또 다르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처음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나중엔 맛과 분위기를 알고 믿음으로 내 손길이 만든 차와 간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갔다. 벽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진 옆에 내가 다시 정성 들여 보관한 버선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그 밑에는 짧은 글이 있었다. 마음은 기다립니다. 카운터에는 항상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들꽃이었다. 하남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에도 한 달에 2번은 의성으로 내려와 카페에 들렀다.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내 뿌리가 있는 곳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다. 나머지 날에는 마을에 믿을 만한 젊은이에게 가게를 맡겨두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행복했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나날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생각이 약 챙기기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이 되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딸들과 함께 일본 교토의 작은 찻집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전통차 우리는 방식을 배웠고 돌아와 내 카페에 적용했다. 생애 처음으로 시간과 돈의 자유를 누리는 기분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노년의 여성일지 몰라도 나는 안다. 나는 지켜진 사람이라는 것을. 시아버지의, 시어머니의,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 자신과 내 딸들을 위해 살 것이다. 그게 시아버지가 바랐던 삶이니까. 창 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작게 보석함의 뚜껑을 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은 몰랐지만 시아버지는 내 편이었다. 내가 진짜 부자였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